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러 온 며느리의 가방에서 저는 꽃향기보다 더 강한 카드 긁는 냄새를 맡았지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평온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처럼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아이는 첫인상이 참 단정했어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더군요. 웃을 때마다 옅게 퍼지는 향수 냄새가 고급스럽다 싶었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향이 내 노후를 태워 만든 아지랑이인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살림을 차린 첫 주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이번에 이불이랑 냄비를 바꾸려고요. 요즘은 좋은 걸로 오래 쓰는 게 절약이래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기 무섭게 이어진 카톡 사진에는 빛나는 로고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로고들이 그냥 장식인 줄 알았죠. 내 통장에 찍힐 도장인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아들이 들렀습니다. 말끝이 자꾸 흐려지더군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가 좀 많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그 애매한 말들이 제 귀엔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미소로 덮었죠. 신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 달엔 줄이면 되지. 아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고 저는 알량한 평화의 값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부엌 불을 켜고 물을 끓였어요. 케틀 물소리가 조용히 올라오는데 마음이 자꾸 스르륵 내려가더라고요. 젊을 때 남의 집 가사일부터 반찬 가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때 모아둔 돈과 노후 자금이 제 보루였어요. 저는 제 삶을 아들의 든든한 우산으로 접어두고 싶었지요. 그런데 우산도 뒤집히면 비를 더 받아내잖아요. 일요일 며느리는 절 백화점으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커피 마셔요. 라운지 이용권이 생겼대요. 라운지? 처음엔 마냥 신기했죠. 도심 한가운데서 구름처럼 푹신한 소파에 앉아 초콜릿을 접시째 내어주더군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안내를 받고 직원들은 그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세라님, 이번에 신상 입고됐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자를 집었지요. 달콤했는데 속이 쓰렸어요. 라운지를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거였나 싶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구경만 해요. 구경은 돈 안 들어요. 그렇게 들어간 매장들마다 거울이 많더라고요.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며느리의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고 가방은 묵직해 보였죠. 직원들은 연신 이번 컬러는 진짜 레어예요 라며 미소를 던졌고 며느리는 그 미소를 받아서 제 눈빛으로 되돌려줬어요. 어머니, 이런 건 재테크예요. 나중에 되팔아도 값이 올라요. 그 말, 저는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 말쯤으로 넘겼지요. 되파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되팔 마음으로 사는 게 문제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해갔어요. 퇴근길에 들러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상여금도 다 메웠어. 세라가, 그래, 며느리도 배우는 중일 거야. 급하게 뭐 사면 안 된다 얘기해. 응, 얘기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도 예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죠. 예쁘고 싶은 마음이 뭐 나쁘겠어요. 다만 그 마음의 그릇이 너무 비싸면 채우는 사람의 주머니가 텅 비게 마련이죠. 이웃 김 여사가 주말에 마트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올케 며느리 대단하대.
백화점 VIP 라운지 구경시켜준다면서? 세상이 좁다 했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젊어서 그런가 봐. 김 여사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소리로 덧붙였죠. 희숙 씨, 나이 들어서 쓸 돈 젊어서 다 쓰면 안 돼. 며느리는 며느리고 노후는 노후야. 그 말이 바늘처럼 박혀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찌릿찌릿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갔어요. 마늘을 고르는데 며느리 전화가 울렸죠. 네, 입고됐어요. 색상 2가지요. 그럼 둘 다, 결제는, 네, 기존 카드로. 그 목소리가 물건 고르는 손끝보다 더 능숙했어요. 저는 마늘망을 내려놓고 물었죠. 세라야, 방금 그건 뭐니? 어머니, 이번에 진짜 못 구하는 라인이래요. 되팔면 이익도 남아요.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하니. 요즘은 타이밍이에요. 놓치면 끝.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놓치면 끝이라는 말이 우리 집 살림을 겨누는 화살촉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를 찾으려 했어요. 손끝에 익숙한 상자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사 온 뒤로 제가 직접 챙겨 넣었는데 서랍장은 멀쩡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다른 서랍도 열어봤죠.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어요. 영수증이었어요. 백화점이 아닌 수입 명품 위탁 편집숍 이름이 선명했죠. 구매 금액은 길었고 제 이름은 없었지만 주소가 낯익었어요. 아들 집 주소였지요. 봉투 가장자리엔 볼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리셀가 확정, 판매 시 수수료 차감 후 정산.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서 갖는 게 아니라 사서 내다 팔려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더군요. 비녀는 그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왔어요. 표정이 딱 굳어 있었죠. 엄마, 혹시 집에 있던 금부티 본 거 있어? 왜? 세라가, 아니 그냥. 아들의 말끝이 흩어졌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지요. 너희 집으로 간 영수증을 봤다. 아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곧 허물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잠깐만 쓰고 돌려주려고 했어. 세라가 반지에 꽂혀서. 무슨 반지? 엄마 서랍에 있던 그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어머니 제사 때마다 꺼내어 닦던 작은 옥반지. 제게 온 시간의 증표였는데 그 반지가 잠깐 쓰고 돌려줄 물건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찬장을 열고 닫았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에서 시계만 또각또각 시간을 눌러대더군요. 저는 그 시계가 며느리의 카드 결제 알림 같아 쏘스라치곤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진동했지요. 승인 실패 알림이었어요. 제 카드였고 사용처는 병원 부설 카페가 아니라 백화점 F층 럭셔리 매장이었죠.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 추가 카드가 등록돼 있었더군요.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내 가족의 손끝에서 내 이름이 쓰이고 있구나 싶어 뒷목이 서늘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야, 오늘 점심에 잠깐 볼까? 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말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더군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로 흘렀죠. 며느리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었고 손목은 더 반짝였어요. 어머니, 사실 저 임신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임신 준비,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 뒤에 붙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가 내 입을 막는 주문처럼 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죠. 그래, 몸 챙겨야지. 그런데 우리 돈 이야기도 해야 한다. 어머니, 돈 얘기는 아들이랑 하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태연함에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어요. 내 카드가 내 가방에 들어가 있더라. 어머니, 그건 편의를 위해서예요. 가족끼리 뭐 그렇게 구두소애처럼.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하면 정리는 지금 하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어요. 며느리의 웃음기가 살짝 사라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목소리 커지셨어요.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요. 내 노후도 준비 중이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카페 안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빨대를 젓다가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아드님 재산은 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웃으면서도 칼날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재산은 내 것이기도 하다. 그 논리의 끝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은 더더욱 우리 것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류함을 꺼냈어요. 통장들, 도장, 보험증권, 그리고 오래된 메모. 절대 빌려주지 말 것. 젊었을 때 제가 저에게 써둔 말이었어요. 빌려주면 정든 정이 떠나고 돈도 떠난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족 앞에 서면 마음이 무너져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혀끝을 깨물었죠.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젊은 남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지난번에 맡기신 팔찌 오늘 거래 가능하세요. 리셀가가 뛰었어요. 제가 뭘 맡겼다고요? 아, 연락처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번에 상백 비녀랑 옥반지 그리고 명품 가방 3점 모두 위탁 판매 신청하셨잖아요.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어디죠? 남자는 매장 이름과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틈으로 얇은 봉투가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아마도 등기가 왔다가 부재 중이라 두고 간 것 같았죠. 봉투에는 관리비 연체 안내가 적혀 있었고 납부자는 제 아들이었어요. 금액 옆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죠. 연체 시 연이율 가산. 숫자가 아니라 활자들이 발목에 납덩이처럼 달라붙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택시를 타고 매장으로 갔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빛나고 있었죠. 영업사원이 싱긋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셨어요. 제가 맡긴 게 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성함이... 저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위탁서 사본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연락처란에는 분명 제 번호가 적혀 있었고 보증인 김희숙이라는 글자가 덧붙어 있었지요. 보증인 이요? 아, 걱정 마세요. 판매되면 수수료 빼고 정산되니까요.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 상냥한 말투가 제 속을 더 뒤집었어요. 진열장 한켠에서 보았어요. 초록빛 옥반지. 맞아요. 어머니께 받았던 그 반지였죠.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유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 반지 지금 가져갈 수 있나요? 아, 이미 위탁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위약금을 얼마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고 직원은 신이 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단정한 숫자들이 튀어나왔고 저는 그 숫자만큼 숨이 짧아졌어요. 이게 나를 되사오는 값이구나 싶었죠. 그때 매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익숙한 향이 들어오더군요. 며느리였죠. 마스크를 벗고 저를 보더니 잠깐 굳었다가 금세 미소를 올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네가 묻기 전에 내가 묻자. 왜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니? 어머니, 가족끼리 뭐 그렇게. 그 반지는 내 엄마 거였고 지금은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 거죠. 그 말이 또 칼날처럼 내 심장을 긁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위약금 지금 낼게요. 멸치처럼 마른 지갑이 더 가벼워지는 소리가 났죠. 결제가 끝나고 반지를 손에 쥔 순간 살갗에 전기가 스쳤어요. 차갑고도 따뜻한 그 모순된 감각이 제 정신을 붙잡았지요. 매장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요즘은 이런 것도 투자예요. 괜히 감정 쓰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야, 경계야. 그럼 어머니는 저 믿지도 않으세요? 믿음은 빚이 아니라 선택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의 눈이 가늘게 떨렸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네. 저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는 네가 가진 가방이 풀어주니? 그 아이는 잠깐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세상 변했어요. 명품은 자존감이에요. 제가 예뻐야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야 어머니도 편하시죠. 결국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궤변을 눈앞에서 보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앞으로 내 이름 들어가는 카드, 통장, 도장, 손대지 마라. 어머니, 그건 좀. 대신 내 명품 쇼핑도 내 돈으로 해라. 그게 자존감이라면 자존감은 네 지갑에서 꺼내라.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무너졌어요. 아드님이 뭐라 하실까.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다시 흔들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내가 말아마.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불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창밖 빗줄기가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지요. 저는 반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문을 열었어요. 지훈아, 이 반지 봐라. 아들이 반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오늘로 끝내자. 우리 둘 계산을 시작하자. 계산. 네가 벌 수 있는 돈, 네가 쓰는 돈, 그리고 세라가 쓰는 돈 다 적어보자. 네 아버지 떠난 뒤 나는 언제나 표를 만들고 살았다. 표를 만들면 살 길이 보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종이를 펼쳤지요. 숫자 대신 한글로 적어 내려가며 하나하나 소리내 읽었어요. 월급,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명품. 아들의 목젖이 꿈틀대더군요. 문득 초인종이 울렸어요. 방문을 열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지훈 씨 맞으시죠? 주거래 카드 연체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제가 내일은 이미 2번 지났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거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밤까지만. 남자는 규정이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의 흐트러지지 않은 눈빛을 보고는 명함만 놓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아들의 2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엄마,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선이더라.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온 선, 그 선을 오늘부터 다시 긋겠다.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주방에서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썼지요. 명품은 사람이 걸치는 것이지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아까는 너무 감정적으로 세라야, 내일 아침에 보자. 아들 앞에서 3명이서 이야기하자. 어머니, 그건 좀 네가 말한 자존감이라면 자존감은 투명함으로 증명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 반지를 손바닥에 올렸어요. 반지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손금 사이를 따뜻하게 메워주더군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은 이름 모를 계정. 세라님,
오늘 예약하신 리셀 거래건 예치금 확인됐습니다. 내일 백화점 앞 픽업 예정. 내일 백화점 앞 픽업. 저는 그 단어들을 한 글자씩 씹어 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옷장을 열어 검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내 선을 그을 첫 자리가 어딘지 이제야 분명해졌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새벽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쥔 손을 천천히 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지키겠다. 그리고 저는 문 앞에 놓였던 연체 안내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뒷면에 크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현금 흐름 통제, 외부 지출 전면 중단, 가족회의 오전. 글자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문틈 아래로 또 다른 봉투가 스르륵 들어왔어요. 이번엔 낯선 호텔 로고가 찍혀 있었지요. 봉투 속에는 고급 드레스 대여 영수증과 신상 가방 픽업 바우처가 들어 있었어요. 수령자 이름은 분명히 며느리였고 수령 시간은 내일 아침이었죠. 저는 그 바우처를 가만히 접어 반지 옆에 내려놓았어요. 아침이 오면 백화점 앞에서 누군가는 가방을 들 것이고 누군가는 선을 긋겠지요. 그리고 우리 집의 진짜 계산은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겁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백화점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신상 한정판 가방을 받기 위한 대기 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이미 다른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세라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어요. 하얀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마치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전사 같았지요. 하지만 그 전쟁은 집안의 피를 빨아먹는 전쟁이었어요. 저는 다가가 그녀의 팔을 툭 잡았습니다. 세라야. 세라는 순간 흠칫 놀라며 마스크 너머로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와야 할 자리라서 왔다. 어머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투자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투자는 집을 세우는 거지, 집을 허무는 게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보더군요. 저는 부끄럽다기보다 분노가 더 앞섰습니다. 세라는 황급히 저를 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문제라니. 네가 긁은 카드는 누구 이름인데, 네가 맡긴 반지는 누구 어머니의 유품인데. 그 순간 세라의 얼굴에 얄미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가족은 공유하는 거예요. 어머니 거, 제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인생 전체가 함부로 뒤집힐 수 있다는 선언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퇴근도 못하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세라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제정신이니? 네 아내가 내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 거 알아? 사채라니요?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어제 받았던 낯선 전화와 위탁서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그냥 카드값이랑 생활비인 줄 알았어. 생활비? 생활비가 가방이고 반지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저는 속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고 아들은 젓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세라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허영심이 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허영심?
지훈아, 허영심이 집안 살림을 갉아먹는단다. 내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든 통장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건이 몇 건 더 늘었네요. 이게 맞으신가요? 무슨 자동이체요?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해외 명품 온라인몰, 고급 호텔 멤버십, 그리고 사치스러운 잡지 구독까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제 계좌로 연결된 카드가 아니라 다른 가족명의 카드도 묶여 있네요. 해지해 주세요. 당장 전부.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직원은 제 표정에 놀란 듯 얼른 처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저 지금 약속이 있는데 약속 취소해. 안 오면 내가 직접 너희 시댁 부모님께 찾아가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라는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거실에 모인 우리는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세라는 얄미운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과 위탁서 그리고 은행 내역서를 차례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투자냐? 어머니, 너무 과장하시네. 요즘 이런 거 다 해요. 다들 명품 사서 되팔고 그걸로 이익 남기고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다들 중 하나라면 나는 내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하나가 되겠다. 이 짓은 오늘로 끝이다. 세라는 짧게 웃더군요. 어머니, 그러다 아드님이 떠나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떠나가는 건 내 허영심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엄마, 세라, 제발 둘 다 그만해.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며칠 후 세라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옷가방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만 잔뜩 들었더군요. 아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내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되는 거였을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잘못은 아들이 아니라 명품에 환장한 며느리였는데도 아들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뻔뻔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쇼핑백 안에는 값비싼 명품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니? 어머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만큼 허탈했습니다. 진심을 명품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속이 뒤집혔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이 며느리의 허영심에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었을 때 제가 적어둔 글귀가 있었지요. 돈은 흘러야 하지만 흘러내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짚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손으로 이 집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넘어가지 않도록요.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변경, 신탁 설정,
증여 철회. 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결심했다. 우리 집안의 돈은 이제 더는 너희에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은 지금까지 내 노후 자금을 마치 샘물처럼 퍼다 썼다. 하지만 샘물은 고갈되면 그냥 웅덩이다. 난 내 남은 인생을 웅덩이에서 살 순 없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그러다 아드님마저 잃으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는 건 잠시지만 내 인생을 잃는 건 영원하다. 그 말에 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허영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상속 변경, 신탁, 증여 취소. 단어들은 무겁게 가슴께에 눌러붙었지요. 저는 그 무게를 부엌으로 옮겨와 주전자에 물을 올렸고 물 끓는 소리에 맞춰 마음도 차분히 달궜어요. 오늘은 더 미루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던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자존감은 내 지갑에서 꺼내라고 말했을 때 흔들리던 그 미세한 눈꺼풀, 그 떨림 뒤에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겠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지요.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상냥한 미소를 걸었지만 눈빛은 마른 회칼 같았지요. 지훈 씨 댁 맞으시죠? 무슨 일이죠? 소액대출 연체건으로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간단히 확인 서명만 하시면. 간단히라는 말이 제 귀를 거슬렀어요.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낯선 금융사의 로고와 함께 보증인란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 서류 누가 썼습니까? 가족분이 이미 동의하셨고요. 오늘은 방문 확인만. 어느 가족이요? 남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얼버무렸어요. 저는 문턱을 딱 막고 서류를 다시 밀어줬지요. 법적 근거와 원본 계약서 그리고 녹취록을 준비해서 오세요. 그전엔 한 글자도 확인 안 합니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그들은 명함만 놓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죠. 보증인 김희숙이라는 글자가 내 핏줄에 칼끝을 대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헝클어진 머리로 허겁지겁 뛰어왔지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최근에 돈 어디서 빌렸니? 나? 아니, 나는. 그때 지훈이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이 제 눈에 꽂혔어요. 박 실장. 지훈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받아라. 스피커폰으로. 여보세요. 지훈 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오전에 장음 이체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카드 매출 현금화 건도 묶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화. 그 말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명품 위탁숍과 사채, 돌려막기와 현금 서비스. 세라가 최전선에서 불을 지피고 지훈이가 뒤에서 쟤를 긁고 있었던 거죠. 저 조금만 더 시간은 지난주에 다 썼죠. 보증인 전화번호도 적어주셨잖아요. 통화가 끝나자 지훈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정말 잠깐만 쓰면 된다고 해서. 잠깐이 지옥문 열쇠인 거 네가 모를 나이는 아니지. 저는 지훈이에게 모든 금융 앱을 켜라고 했어요. 자동이체 목록, 카드 한도,
대출 잔액, 연체 내역, 한글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소리내 읽었지요. 월급,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 명품, 현금화. 지훈이의 목젖이 꿀꺽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금부터 내 앞에서 모든 자동 결제 중단해 4명의 카드는 전부 집어넣고 법정 최저한으로만 쓰는 체크카드 하나 남겨. 엄마, 그럼 세라는 내 와이프지 네 지갑이 아니야. 난 무렵 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백화점 앞에서 픽업 있어서요. 아드님 카드 잠깐만 풀어주세요. 이거 놓치면 2배로 올라요.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에 다시 들러 계좌 이체 제한을 걸고 공인인증과 간편 결제까지 전부 잠궜지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요. 불편보다 파산이 더 불편하지요. 그 말에 직원이 말끝을 흐리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초인종 대신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결제 실패, 이체 제한, 본인 인증 거부. 그 뒤를 이어 세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너무하세요. 저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침부터 스트레스 줄 회사들을 줄줄이 불렀겠지. 어머니, 세라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3명이 같이 가서 각자 이름 밑으로 무엇이 들어와 있고 무엇이 나가야 하는지 판을 보자. 저 변호사 이런 거 싫어요. 내 노후가 더 싫지 않아. 뚝 전화를 끊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괜히 눈물샘이 저려오더군요. 해가 기울 무렵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그 특유의 향수가 먼저 밀려 들어왔죠. 세라였습니다. 검은 코트에 진주 귀걸이, 손에는 새 쇼핑백. 어머니, 오해 풀려고 왔어요. 이건 어머니 선물. 그 선물 값은 누구 카드에서 빠져나가니. 아, 그건 나중에 되팔아서. 명예도용과 사문서 위조는 되팔 방법이 없어. 제가 위탁서 사본을 식탁 위에 툭 던지자 세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거 제가 쓴 건 맞는데 직원이 보증인 꼭 적으라 그래서. 네가 적으라고 해서 적은 거지. 직원이 적으라 해서가 아니야. 어머니, 너무 구두소애처럼. 구두소애는 남의 돈으로 산 가방을 내 자존감이라 부르지 않아.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축 내려앉아 있었죠. 세라,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하자. 뭘 그만해. 네가 사고 내가 맞고 엄마가 메꾸는 이 구조. 세라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더군요. 그래, 솔직해지자. 나도 솔직할게. 지훈아, 나 임신 아니야. 뭐, 임신 준비는 맞지만 임신은 아니라고. 근데 왜 다들 내 몸 생각은 안 해? 명품 좋아하면 죄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요. 거짓을 핑계로 사람을 움직이는 버릇,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세라야, 명품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지. 근데 남의 이름에 기대는 건 죄야. 특히 가족 이름에 매달려 올라가는 건 더 큰 죄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에 강 팀장이라는 이름이 떴지요. 세라가 급히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더니 다시 들어와 제 앞에서 태연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픽업은 취소됐대요. 대신 다음 주에 더 좋은 컬러가 들어온다네. 어머니도 하나 같이 맞추실래요? 커플로 매면 세라야. 제가 낮게 부르자 세라는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 내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 간다. 안 오면 나는 내 부모에게 간다. 그리고 경찰에도 간다. 위탁서에 적힌 보증인 서명, 필적 감정부터 들어가자. 세라는 눈을 흘기며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 있어요. 아드님이 먼저 결혼하자고 붙잡았고 생활비는 약속했어요. 그 약속 못 지킨 건 누구 잘못인데요. 약속은 사랑으로 묶이는 거지 가방으로 묶이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쎄라는 비웃음을 남기고 나가버렸지요. 문이 닫히자 거실 공기가 확 식어버린 듯 했어요. 밤 지훈이가 제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왜? 집중이 안 돼. 실수도 많고 팀장님 표정도 이상하고 내가 자꾸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만두는 건 도망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버티기야. 끊을 건 확실히 끊고 묶을 건 다시 묶는 거. 끊고 묶는다. 그래, 내일이 첫날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약속한 시각이 훌쩍 지나도록 세라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이걸 준비하셨죠? 그가 내민 건 가정경제 회복 체크리스트였어요. 소득과 지출의 구조를 한글로 쓰게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중지, 축소, 유지, 보류 4칸이 있었죠. 저는 볼펜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명품, 중지, 현금화 거래, 중지, 위탁 판매, 중지, 자동이체, 축소, 생활비, 유지, 비상금, 보류. 서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증 관련 분쟁은 형사와 민사 동시 진행, 필요시 임시 보호 명령 신청. 변호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부드럽게 말했지요. 어머니, 선을 긋는 건 잔인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을 안 긋는 건 더 잔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말이 심장에 닿아 오래 울렸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세라와 딱 마주쳤어요. 선글라스에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변명으로는 막힌 길이 뚫리지 않아. 변호사실 소파에 앉자마자 세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4명의 카드를 내 소득 안으로 줄여. 둘째, 위탁 판매 전부 해지. 셋째, 내 이름은 내 삶에서 지워. 그럼 전 뭘로 살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산다. 세라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눈을 붉혔어요. 나도 예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예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키우는 흙이 남의 이름이면 꽃은 곧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뻐져라, 세라야. 제발 내 이름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세라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발신인이 법무법인이었지요. 세라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본 저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경비원이 로비로 들어섰고 우리를 불렀지요. 혹시 김희숙님, 등기문서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자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채권 양도 통지. 발신인은 어제 현관 앞에 섰던 그 회사였고 수신인은 지훈 그리고 보증인 김희숙. 변호사가 봉투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수입니다. 이건 곧장 반박하죠. 일단 내용 증명 보내고 보증 경위를 요구합니다. 도장과 서명, 위탁서, 사본 전부 제출하라 하고요. 그동안은 어머니 더 단단히 잠그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도장과 등본, 통장, 보험증권, 가장 위에는 어머니의 옥반지를 올려두었지요. 금고를 닫는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명품 리셀 커뮤니티 운영자예요. 세라님 소개로 여긴 개인 집입니다. 아, 그냥 잠깐 상담만. 상담은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 이 집은 더 이상 타인의 지갑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세라는 어디까지 선을 넘어갈 생각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쥐어뜯었죠. 저녁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넓은 어깨가 작아 보이더군요.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사랑이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 사랑은 다 괜찮게 하는 힘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걸 고치는 힘이야. 난 그걸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제부터 고치자. 저는 지훈이의 휴대폰에서 세라 이름 옆에 지출 경보 태그를 달아두었어요. 결제가 시도될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해두었지요. 지훈이는 멋쩍게 웃었지만 어깨에 힘이 조금 돌아온 듯 했어요. 밤이 깊어갈 즈음 창밖에서 바람이 문틀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곧 익숙해질 전운 같기도 했고요. 그때 또 하나의 등기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편의점 무인함에서 찾아오라는 안내였지요. 저는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봉투를 열자 속에는 호텔 영수증과 고급 드레스 대여 계약서, 그리고 프라이빗 살롱 예약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령자란에 선명한 세라라는 글씨, 날짜는 모레, 시간은 오전 11시,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살롱 픽업, 컬러 커스텀 가방, 예약자 동반 출입, 예약자 동반.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지요. 그 자리야말로 선을 긋고 증거를 모으고 문을 닫을 수 있는 현장일지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작은 노트와 펜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조언을 들었죠. 현장에 가시되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안내 데스크와 직원 이름, 시간, 담당자, 대화, 핵심만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도용 의심을 밝히고 결제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는데 반짝이는 건 비녀도 가방도 아닌 제 눈빛이었어요. 50회 넘게 버텨온 눈빛, 그 위에 어머니의 옥반지가 가만히 빛났지요. 엄마, 나 간다. 이번엔 뒤로 물러서지 않을게. 호텔 로비는 꽃향으로 가득했어요. 유려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고 벨보이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예약 데스크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살롱 예약자 동반으로 왔습니다. 이름은 세라.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명단을 확인했어요. 아, 세라님 동반자시군요. 곧 모셔올게요. 잠시 후 두툼한 커튼이 젖혀지고 살롱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라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유리잔처럼 맑고 얄팍하게 울렸어요. 저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지요. 여기는 내 이름으로 들어온 예약이야?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동반이라고 했어요. 정장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이번 컬러는 정말 레어하고요. 지금 잡지 화보에서 난립니다. 오늘 픽업 놓치시면 저는 그의 말허리를 잘랐어요. 오늘 모든 결제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 제 번호, 제 도장을 사용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라가 표정을 굳히더니 조용히 잔을 내려놨어요. 어머니, 체면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쌓는 거지. 저는 프런트 쪽을 향해 직원 이름을 확인해 메모했고
살롱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본인 인증과 결제 시도 기록, 그리고 예약자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합니다. 제 이름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공문이 갈 겁니다. 강 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세라는 마른 침을 삼키더군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엄마, 회사에서 나 당분간 쉬라고 했어. 실수가 누적됐대. 전화기 너머에서 지훈이의 숨이 끊어질 듯 가빴어요. 지금 어디야? 주차장, 차 안.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간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세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지금 가시면 진짜 끝이에요. 끝을 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네 발로 다시 시작해라. 저는 살짝 팔을 빼고 로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사이 제 심장이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주차장에서는 추운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운전석 창문 너머로 지훈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문을 열자 그 아이 눈동자에 비친 저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엄마, 나 못 버티겠어. 버티는 건 바람을 견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야. 방향.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길로 간다. 네가 운전해. 목적지는 집이 아니라 은행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병원이야. 검진받자. 네 몸부터 지키자.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 발송 안내. 발신처는 어제 그 회사였지요. 제 이름과 지훈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은 단단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요. 은행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동 결제까지 끊고 계좌 이체 한도를 낮췄어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불편하실 텐데 정말 다 잠그시겠어요? 네, 불편은 적응하면 줄지만 파산은 적응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지훈이가 공황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분간 쉬시고 자극적인 상황 피하세요. 자극적인 상황. 그 말이 묘하게 웃기더군요. 우리의 일상이 자극 덩어리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희미한 확신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틈으로 또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상간 위자료 같은 자극적인 글자가 아니라 담담한 인쇄물 하나, 가게 재건 프로그램 참여 안내, 누군가 인터넷에서 신청해둔 모양이었지요. 하단에는 신청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희숙.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곧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에 변호사와 통화할 때 제가 눌러둔 신청 버튼이었죠.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펜을 들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출은 숨이고 수입은 심장이다. 숨은 줄여도 살지만 심장이 멈추면 끝이다. 심장을 살리자.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이미 번져 있었고 그 뒤에는 낯선 중년의 여인이 함께였어요. 어머니, 엄마랑 같이 왔어요. 세라의 어머니였지요.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누군가의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을 건드리거든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자 세라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 다만 그 기회를 누구 이름으로 쓰느냐가 달라. 제 이름으로 할게요. 진짜로.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오전에 체크했던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첫째, 내 모든 위탁과 예약, 대출 신청, 결제 시도를 오늘 안에 전부 취소해. 둘째, 내 이름은 단 하나도 쓰지 않아. 셋째, 다음 주까지 내 수입과 지출을 한글로 써서 가져와. 넷째, 지훈이가 회복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따로 지내.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옆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세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내가 그어놓은 선은 더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밤, 지훈이는 제 방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고맙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도 엄마가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저는 문고리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어요.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다시 세울 뿐이지. 불을 끄고 누웠는데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어요. 법원 지급명령 접수 알림, 이의 신청 기한 내 대응 요망. 저는 천천히 알림을 닫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지요. 내일 법원, 모레 살롱 해지 확인, 글피, 가게 재건 프로그램 1차 상담, 그리고 점 하나를 크게 찍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집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다음 폭풍이 이미 문 밖에 와 있다는 예고였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일렁겼어요. 저는 이불 끝을 끌어당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나의 이름은 더 이상 누구의 지갑이 아니다. 내 아들도 더 이상 누구의 빨대가 아니다. 그 순간 톡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발신인은 강 팀장. 김희숙 고객님, 오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성함으로 이미 진행된 예약 일부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없으면 정상 진행되며 결제는 보증인 계좌에서.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어요. 내일 아침 동행해 주세요. 살롱과 백화점 그리고 그 회사까지. 선을 넘어오는 손들을 전부 법으로 밀어내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지요. 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옥반지가 손바닥에서 작게 반짝이는 느낌이 들더군요. 다음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고 다음 내쉴 때 어둠은 한 뼘 물러났지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돈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품격의 싸움이구나. 내가 지키고 싶은 건 계좌가 아니라 사람의 선이구나. 그렇게 새벽이 다시 오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더 깊고 더 단단한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을 넘으려 하겠지요. 그때 나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집의 이름으로.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어제 변호사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법으로 밀어내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깐 졸았는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지훈이를 등에 업고 좁은 시장 골목을 뛰고 있었지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제 발에 묶인 돌덩이 같은 게 자꾸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돌덩이는 가방이었어요. 반짝이는 로고가 박힌 무겁디 무거운 명품 가방이었지요. 눈을 뜨니 가슴이 쿵쾅거리며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방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집안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징이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적시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끊어내자. 아침 식탁에서 지훈이는 멍하니 국만 휘저었어요. 회사에서 당분간 쉬라는 말을 들은 이후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지요. 지훈아, 오늘은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자. 그리고 은행도 내 이름 앞으로 걸린 대출이랑 위탁 계약 다 정리해야 돼. 엄마, 근데 세라 없이는 얘기 다 못해. 얘기를 못하면 내 인생이 끌려가. 지금까지 끌려간 게 얼만데 더 끌려갈 거야? 지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세라 잃는 게 무서워. 사랑하니까. 사랑이 무서움이 되면 그건 집착이지. 사랑은 지켜주는 거다.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세라가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렷한 로고가 찍힌 쇼핑백 2개가 매달려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도 분위기 무겁게 시작하시네요. 아드님 우울증 오시겠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뭐니? 어제 못 산 거 오늘 다시 예약했죠. 이번엔 제 돈이에요. 걱정 마세요. 내 돈? 네, 제 카드로 긁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흔드는 세라의 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카드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어요. 세라야. 왜요? 가족끼리 이런 게 뭐 어때서요? 다 갚을 건데. 갚는 건 돈이지. 이름이 아니야. 내 이름을 네가 갚을 수 있니? 세라는 얄밉게 웃더군요.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신용은 같이 쓰고 같이 올리는 거예요. 신용을 같이 쓰면 파멸도 같이 오는 거야. 지훈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세라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 말 들어. 뭐? 지훈아, 너도 날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이미 사채까지 건드렸잖아.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얘기 왜 어머니 앞에서 해? 왜? 사실인데?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혼자 명품 좋아해서 이 꼴이 된 거야? 지훈아,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했어? 세라야, 넌 세상 누구보다 빛나. 내가 다 해줄게. 그랬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그 순간 지훈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어요.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지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지훈이에게 신탁 구조와 상속 변경의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했지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될 겁니다. 이미 사용된 부분은 소송으로 가야 하고 남은 자산은 철저히 봉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렵더라도 해야 합니다. 제 이름, 제 아들 이름 다 더럽혀졌으니 다시 닦아야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세라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오늘은 안 됩니다. 상담은 위임인과만 진행합니다. 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드님까지 잃고 싶으세요.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들을 잃는 건 사랑이 떠나는 거지만 내 이름을 잃는 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채 업체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은행에서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회사에도 압류 통보가 전달된 모양이었어요. 지훈이는 집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밤마다 술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하루는 거실에 앉아 술병을 붙들고 중얼거렸지요. 엄마,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돈만 더 벌었으면 세라도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문제였어.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빚에 쫓기지 않았어. 왜일까? 욕심이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제 가슴을 쿵 내려앉히더군요. 이 아이를 어디까지 끌어내야 하나.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칼 같은 결단이라는 걸. 다음 날 저는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유언장과 신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드님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운한 건 잠시지만 빼앗긴 건 영원합니다. 저는 잠시보다 영원을 지킬 겁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의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은 가짜고 그 눈물이 흘린 자국은 결국 돈이었다. 저녁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니 세라는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고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 저 각서예요. 앞으로 어머니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썼어요.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일까?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세라야, 종이는 쉽게 쓸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세라는 울먹이며 말했지요. 저 진짜 변하고 싶어요.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답했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야. 행동으로 증명해라. 그 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과 허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종이를 찢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장처럼 무너진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봉투 안에는 새로운 영수증이 들어있었지요. 호텔, 드레스, 그리고 또 다른 픽업 예약 확인서, 수령자 이름은 또렷하게 세라. 저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선을 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더 큰 선을 그어야겠다. 밤새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길이 마치 내 노후 자금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영수증과 각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낮에는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던 며느리가 저녁에는 또다시 예약 확인서에 이름을 올려놨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지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아직 술기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 어제 세라가 각서 썼다면서 그럼 이제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각서가 사람이냐? 글씨 몇 줄로 사람이 변하면 세상에 감옥이 왜 있겠니? 엄마, 제발 세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노력으로 얻는 거야.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라가 당당히 들어왔지요. 손에는 또렷한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발 뒤꿈치가 딱딱 울리며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각서 썼잖아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일해서 번 돈. 네가 일해서 번 돈? 네, 카드 돌려막기 한 거 갚고
남은 돈으로 샀어요. 저도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드 돌려막기. 그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드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희숙님 맞으십니까? 아드님 지훈 씨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지훈 씨 명의로 된 차량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납 내역이 많아.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명의로 산 자동차, 그것마저 지켜내지 못한 거였지요. 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 차에 무슨 일 생겼니? 아들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세라가 병원 다닌다고 필요하다 해서 리스 잡은 건데 카드값이 밀리면서 세라, 너, 세라는 팔짱을 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는 꼭 필요했어요. 제가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요. 버스 타고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니까. 임신 준비, 임신 준비. 대체 그 말로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거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세라가 힘들대.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줘. 지훈아, 힘든 건 세라가 아니라 우리야. 너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엄마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세라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게 뭐니? 내 돈이냐? 내 이름이냐? 아니 그냥 세라가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이미 며느리에게 휘둘려 저와 선을 나누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에게서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지요. 희숙 씨, 며느리 봤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들하고 막 웃고 떠들던데 손에는 반짝반짝한 보석 반지까지 끼고 있던데. 반지요? 응, 금덩어리 같던데 어쩐지 낯 익은 것 같더라니까. 집에 와서 서랍을 열어보니 제 아버지 제사 때마다 꺼내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반지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제 부모님의 유산이었는데 그게 며느리 손에 끼워져 있었다니. 저녁 저는 세라를 불렀습니다. 세라야, 내 손에 낀 반지 어디서 난 거니? 아, 이거요? 친구한테 잠깐 빌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왜 그래요? 나중에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그건 빌리는 게 아니야. 그건 훔친 거다. 순간 옆에서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세라 좀 놔둬. 내가 다 갚을게. 지훈아, 엄마는 왜 맨날 세라만 탓해. 내가 원해서 산 것도 있어. 세라 혼자 책임지게 하지 마. 그 순간 제 뺨에 불꽃처럼 뜨거운 충격이 날아들었지요.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제 뺨을 쳤다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라는 곧장 지훈이의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했지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날 계속 몰아붙이셔. 아들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그냥 놔둬.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가슴속이 찢어지는 아픔이 더 컸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은 돈도 신뢰도 용서도 아니구나. 줄 수 있는 건 끝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지요. 오늘 아들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이 손은 내가 잡아 키운 손이었다. 이제 나는 이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남은 삶은 내 손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튿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합시다. 아들에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남는 건 제 이름뿐이니까요.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결심하신 겁니까? 네, 제 얼굴에 남은 손자국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세라와 지훈이가 거실에서 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여보, 여긴 이제 너희 집이 아니다. 나는 내 재산도 내 이름도 내 삶도 다 지켰다. 네가 뺨을 때린 순간 나는 이미 너희를 내 아들, 내 며느리로 두지 않기로 했다. 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네가 할 거다. 나는 이제 후회 대신 결단만 한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기부 절차를 시작한다. 아들이 등을 돌렸으니 나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 탐욕이 아닌 정의 위에 남길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눈물 대신 싸늘한 각오만이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뺨에 남은 뜨거운 흔적은 이미 사라졌는데 가슴 속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지요. 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일 기부 절차를 시작한다. 아들이 등을 돌렸으니 나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못처럼 박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장롱 속에 묵혀둔 옷이라 냄새가 조금 배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꺼내야 했지요. 거울 앞에 서니 주름진 얼굴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얼굴로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지훈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세라는 어딘가에 전화를 붙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지요. 네, 이번 건은 어머니도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곧 돈이 풀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문 앞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구나. 은행에 도착해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기부 계좌를 열고 싶습니다. 제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하려 합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전 재산이라고 하시면 네, 전부입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재단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뜻은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 폭풍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가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듯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라 역시 뒤따라 들어왔지요. 어머니, 지금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고요? 저희는 뭐가 돼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 등을 돌렸잖니. 그러니 너희에게 줄 건 없다. 엄마,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한순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한순간 네가 내 뺨을 친 게 한순간이니? 내 이름으로 대출과 보증을 남발한 게 한순간이니? 엄마, 지훈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끝까지 눈빛을 곧게 세웠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결국 아드님을 위해 쓰셔야 할 돈이에요. 사회에 내봤자
결국 뉴스에 잠깐 나오고 끝이에요. 저희한테 주셔야죠. 아니, 그 돈은 내 피와 땀으로 번 돈이다. 내 탐욕을 키우라고 번 게 아니야. 어머니, 세라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지훈아, 네가 내 뺨을 친 순간 나는 네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그래서 내 돈을 준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지켰다. 언젠가 네가 알게 되길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일이 더 커졌습니다.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김희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전 재산 기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며느리분이 기부 취소를 요구했다던데 맞습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 의지로 기부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쓰든 제 선택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술에 취해 들어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제발 기부 취소해줘. 세라랑 나 이대로면 끝장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장나야 할 건 너희의 탐욕이다. 그게 끝나야 네 삶이 다시 시작될 거다. 엄마, 지훈이의 눈물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다. 오직 시간뿐이다. 네가 반성할 시간, 깨달을 시간, 그게 전부다. 며느리 세라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아드님 권리를 무시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소송을 하든 고함을 치든 이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머니, 세라는 절규했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등을 세상에 내줬다. 아들이 돌린 등을 대신해 하늘에는 희미한 별이 하나 떠 있었지요. 그 별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부 사실이 뉴스로 알려진 지 며칠 만에 동네에서는 온통 제 얘기뿐이었습니다. 김희숙 여사, 대단하시다더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전 재산을 기부하다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뭐가 되나 몰라.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묘하게 쓰렸습니다. 칭찬이 달콤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한숨과 연민이 제 귀에 더 크게 맴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술에 절어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신문이 들려 있었지요. 엄마, 이거 봐.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효도도 모르는 폐륜아래 전 재산 물려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래. 네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억울하니? 억울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세라가 원해서 해준 것 뿐인데. 그게 네 잘못이다. 원해서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굴레다.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저를 향한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무력감의 눈물 같았지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즉 아드님의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네요. 기부는 제 자유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는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부를 막아내지 못한 세라가 이제는 법을 끌어와 칼로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세라는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국 법이 우리 편이에요. 아무리 기부를 해도 저희 몫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그럼 체면도 지키고 저희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떳떳한 행동으로 지키는 거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도 끝이에요. 세라는 얼굴에 미소를 걸었지만 그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을 불러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빚 없고 눈치 안 보고 세라랑 웃으면서 살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끊어야 한다. 네 아내의 탐욕을. 엄마, 나 그럴 용기 없어. 그 대답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슬에 묶여 있었고 스스로 끊어낼 의지도 없었지요.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희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세라 씨 요청으로 가사조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가사조정위원회라니요? 기부가 부당하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올 만큼 허탈했습니다. 기부까지 가사조정의 문제로 끌어오다니. 합의할 건 없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제 의지로 넘어갔습니다. 돌려주지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시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세요.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내 돈을 향해 손을 뻗는다. 아들은 끝내 그 손을 끊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이 선을 지켜내는 것. 며칠 뒤 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가족분들의 압박이 심하시면 저희가 법적 방어를 함께 돕겠습니다. 어르신 뜻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 뜻을 짓밟으려 하는데 오히려 타인이 내 뜻을 지켜주겠다고 하니 그 아이러니가 너무 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술에 취해 제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기부 취소해줘. 세라가 나 버린다고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네가 네 자신을 되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등을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라가 어떤 짓을 해도 아들이 어떤 눈물을 흘려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킬 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내 삶이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법정, 나는 끝까지 간다. 이른 아침 법원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대리석 계단 위로 수많은 발걸음이 오르내렸고 회색빛 하늘이 마치 오늘의 전쟁을 예고하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 손에는 오래된 수첩과 어제 밤 적어둔 문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킨다. 법정 안에는 이미 세라와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눈가에 얇게 화장을 해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요. 옆에 앉은 지훈이는 피곤해 절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 말씀하시죠. 세라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희숙 여사는 갑작스레 전 재산을 기부하여 저희 의뢰인인 아드님과 며느리분을 사실상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법적 유류분을 침해한 부당한 결정입니다. 순간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세라는 억울하다는 듯 눈가에 손수건을 대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셨어요.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임신 준비 중인데 그 거짓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지요. 제 차례가 되자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피와 땀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재산을 무분별하게 명품 구입과 사치에 탕진했고 아들은 그 영향으로 사채와 카드빚에 허덕였습니다. 피고의 기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 이름까지 내줄 순 없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유이며 제 권리입니다. 제 아들은 제 사랑을 배신했고 며느리는 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제 피 같은 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혹시 며느리분의 지출 내역과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간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일부 내역은 확인 중입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준비해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탁 판매 영수증, 사채 계약서,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보증인 김희숙이라 적힌 위조된 서류 사본까지. 재판장은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명확히 김희숙 씨의 동의 없이 이름이 기재된 흔적이 다수 보이는군요. 순간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요. 세라 씨 사실입니까? 재판장이 묻자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끼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괜찮을 줄 알았다?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게?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세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끝난 뒤 복도에서 세라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한테도 살 권리가 있어요. 살 권리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다. 내 이름에 기대어 사는 건 권리가 아니라 도둑질이다. 어머니, 세라는 무릎을 꿇고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가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나 너무 두려워. 세라가 날 버릴까 봐. 버려지기 전에 네가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아들의 눈물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널 키운 건 네가 누구의 그림자에 묶이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제라도 내 그림자를 네가 걸어가라.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은 거짓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은 여전히 나를 흔든다. 내일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흔들려선 안 된다. 며칠 후 뉴스에 제 기부가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제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여사님, 가족들의 반발에도 끝까지 기부를 고수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제 재산은 제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삶의 의지입니다. 화면에 잡힌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주름마다 단단한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라가 직접 제게 제기한 민사소송장이었지요. 내용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부로 인한 사회적 망신과 우울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요. 이제는 피해자 행세까지 하는구나. 그래, 끝까지 가자.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희수가 흔들리지 마라. 너는 이제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거다.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잊지 마라. 편지를 수첩 속에 고이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싸움, 재단과의 약속, 세라의 소송까지 모든 폭풍이 몰아친 후에 정적 같았지요. 식탁 위에는 수첩 한 권과 어젯밤 제가 제 자신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수가 흔들리지 마라. 너는 이제 돈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거다. 그 글귀를 다시 읽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희숙의 기부는 적법하며 원고 세라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순간 법정안은 술렁였지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서 세라는 분노로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부당해. 나도 권리가 있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돈보다 더 무너진 건 이 아이들의 영혼이라는 것. 재판이 끝난 뒤 세라는 기자들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억울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 편에 서서 말했지요. 저렇게 허영심에 눈먼 사람이니 시어머니가 기부를 하신 거지. 김 여사님이 현명하신 거야. 세라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질리며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맑은 정신이었지요. 엄마, 왜 왔니?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세라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어. 엄마 뺨을 때린 것도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지훈아, 후회는 용서가 아니다. 후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네가 다시 일어서려면 엄마가 아니라 네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엄마, 나 세라랑은 이제 끝낼 거야. 그건 네 선택이다. 엄마는 관여하지 않는다. 며칠 뒤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기부하신 재산으로 첫 번째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독거노인 돌봄과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돈이 결국 제 자식 손에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대신 세상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쓰인다니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언젠가 그 시간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날이 오길 바란다. 내 며느리는 내 돈을 탐했지만 세상은 내 뜻을 받았다.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희숙 여사님, 귀한 뜻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줄 돈을 세상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깨닫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에서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술 기운은 전혀 없었지요. 엄마, 나 다시 일어서 볼게. 엄마 뜻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서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저 아이의 몫이다. 그날 밤 창밖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이제 후회는 없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내 이름을 지켜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산이다. 마무리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려 하고 며느리는 결국 욕망에 삼켜져 홀로 남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세상에 작은 빛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돈은 남에게 빼앗길 수 있어도 존엄은 끝까지 제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